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3권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책은 그 넥스트 모바일 자율주행 혁명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아마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자동차 유명한 저널리스트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라는 분이 쓰신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 미래의 출판사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번역서 중엔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목이 그냥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고 이 책은 3명이 공저인데 다 독일 분들이 썼는데, 공저를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루퍼트 슈타들러라고 아우디 회장까지 했던 이분이 2007년에 44살로 아우디 최연소 회장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뭐 디젤 게이트 이런 문제로 퇴임을 하셨는데, 네, 요 3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중에 자율주행이라는 책에 가장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전의 논리적 귀결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축약해서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 일단 전 세계 자동차가 한 12억 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주행 거리는 16조 1천억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1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가 1조 8,900억 리터를 쓰고요. 자, 연간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 전 세계 사람들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4천억 시간이래요. 4천억 시간. 그리고 좌석 활용률은 1.1%. 이 차가 만약 4인승이면 좌석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4개 중에 한 명 1년 동안 정말 누군가 앉아서 이용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평균 어느 정도 나오냐 했더니 1.1%. 너무 아깝구나 이게. 근데 1.1%가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100인승이어야 한 명이 타면, 운전자 한 명 타면 그게 1%인데. 1년의 시간 동안에 차에 누군가가 좌석을 점유하는 시간, 운전자 포함했어요. 그 말은 운행을 안 하는 시간도 운행 안 하는 있으니까. 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낭비가. 차가 늘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동할 때 빼고는 대부분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랑 반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기는 착륙해 있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하늘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공유 자동차로 가야 되는 귀결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연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25만 명이래요. 100만이 넘는구나. 125만? 그래서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이 명수를 제가 따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매주 여객기 2대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하는 숫자를 1년 동안 보낸 거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매주요? 네. 어떡하냐. 그리고 연간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하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명.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맞네요. 이 책에서 이제 이 통계를 먼저 제시를 한 거죠. 유럽에서 한 몇 년 전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한 쉐이핑 더 퓨처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나 이랬는데, 그 도심 풍경을 처음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그림에서는 차가 차지하는 부분을 다 검정색으로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도시 안에서 사람이 실제로 보행하고 공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도심에 그 차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혹은 왔다가 바로 나가면 되니까. 도심에 오면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뭐 쓰게 되는 연료,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의 키워드 하나로 다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그 운동장에 차들을 쫙 주차해 놨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곳에 가갖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는 거기 가갖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따로 운동장에 빌려서 주차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위에서 내려오려고 제 차를 찾아요. 어디 있는지 먼저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느껴진 게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커다란 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되게 저한테 충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비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거대한 쇳덩어리, 평균적으로 1톤이 넘는 그 쇳덩어리가 그 당시에 80kg 되는 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1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디젤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환경 개선 분담금을 내고 있죠. 디젤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거예요. 이거 돈도 내고. 우리 돈도 내고 있는데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왜 내가 낸 세금에서 저 사람이 그러네. 자기 차를 사는데 그 돈을 보태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네요. 이 파워트레인의 대세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은 뭔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뭔가가 배출이 되는 이런 차 자체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뉴스 네. 봐도 뭐 네. 2030년 이후에는 디젤이나 가솔린 네. 차 안 만든다 막 이런 네네. 선언 너무 많이 하고 도심이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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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진짜 먼 미래가 아니고 코앞에 있는 그렇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벤츠 같은 경우는 이 파워트레인을 일단은 다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디젤 엔진도 계속 진화를 시켜오고 있고 가솔린 엔진도 현재 규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말에 유로 7이 발표가 되면은 유로 6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제시가 되는데 단계적으로 병행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회사 벤츠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엔진 기술도 없는데 그냥 바로 전기차로 가지. 그렇지.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대응하는 방식들은 다 여러 가지죠. 지금 규제가 95g인가 그럴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 제조사별 평균이 1km 주행할 때 95g.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층 더 강화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비용이에요. 뭔가 엔진에 코와 입을 틀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한순간에 그걸 놓고 다 돌아설 수 없는 딜레마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가 요즘 이슈긴 한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5년 전에 썼던 기사인데 네. 2015년 16년에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0년 되면 우리 내놓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2021년이잖아요. 코로나 영향도 있긴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예고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근데 실은 이런 일들은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근데 하여튼 뭐 지금도 제조사에서는 꾸준히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근거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요 통계.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는 볼보 회장이 하칸 사뮤엘슨이 나와서 한 얘기가 360C라는 컨셉카였어요. 근데 그 차가 잠자리로 변신하는 자동차예요. 잠자리요, 잠자리요. 잠자리. 잠자리. 네네. 볼보에서 제시를 한 거는 단거리 비행을 자율주행차로 대신을 하겠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1시간 안팎 거리의 비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시들, 이를테면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들을 비행기가 실제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공항까지 이동하고 수속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다 합치면은 결과적으로는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차라리 내 차에 편안히 타서 밤에 출발해라. 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도착해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제시를 한 게 이제 360C였는데 그때 하칸 사뮤엘슨이 얘기를 한 게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한테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60C는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컨셉이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한다. 그리고 볼보가 원하는 거는 자율주행차를 B2C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B2B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루프트한자 같은 데 판매를 해갖고 단거리 비행 노선 대체할 수 있게 플릿으로 사갖고 이 차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집 앞으로 와서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뭐 안에서 밥도 먹고 딱 침대로 변하거든요. 그럼 잠도 자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썼어요. 제가 우리 매체에 썼더니 포털에 메인에 노출되니까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허무맹랑하다. 뭐 눈 떠보니 조상님이 나를 굽어보고 있다든지 뭐. 그래서 볼보에서는 그 차에 누웠을 때 네. 담요를 덮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담요가 몸을 속박할 수 있는 안전벨트 기능을 넣는 할수 연구를 있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연구하는 박사랑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저렇게 되면 사고가 날 때 덜 다친다면서요. 힘을 빼고 있으면 덜 다친대요. 그래서 네네. 애들이 덜 다치는 이유가 네네. 의외로 애들은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뭐 유연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딱 넘어지는 순간에 팍 하고 힘을 주니까 부딪힌다고 그래서 더 세게 다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는 가정하에 저런 컨셉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눈에 장비를 씌워서 VR로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해줬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속도로에는 콘크리트 분리대가 높게 채워진 전용 도로가 있어, 전용 차선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자율주행. VR 안에서의 세계인 VR로 거죠. 이렇게 네. 보면 차에 타면은 이제 실내가 눈앞에 있는 실내가 그대로 화면 속에 보이고 이 차가 이제 막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게 보여요. 주변 풍경이랑.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방법 처음 시작 단계는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분리를 해야죠. 일반 차와 분리를 해서 얘네들만 다닐 수 있게. 얘는 어차피 차간 거리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가니까 이제 그런 컨셉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연구는 뭐 벤츠 같은 경우는 TV 광고도 했었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그 스프린터라고 원박스카를 갖고 연구를 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이제 그때는 제조사 단독으로 했던 것보다는 대학이랑 산학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에
고속도로에 그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차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위를 운전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된 적이 있긴 했거든요. 전차 같은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대로 자동차인데 뭔가 좀 유도가 되는 거죠. 유도로가 차가 있는. 주행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디어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변곡점이 됐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2001년에 미 의회에서 2015년까지 전장에 투입하는 차량의 3분의 1을 자동화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중동에서 그 급조 폭발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기동수단 타고 가다가 미 국방성 산하의 달파라고 그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고 하는데 2004년과 2005년, 2007년에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자율주행차 대회를 엽니다. 2004년에 이제 모하비 사막에서 전체 구간이 한 240km 되는데 15개 팀이 참가를 했어요. 상금이 $100만 아무도 완주를 못했고 심지어 12km 이상 주행을 한 팀이 없었어요. $100만 아무도 못 가져갔습니다. 2005년에 이제 증액했어요. 상금을 $200만 증액하고 여기 23개 팀 참가를 했는데 5대가 완주를 했고 그중에 이제 1등을 스탠포드 대학이 폭스바겐 투아렉을 개조한 스탠리라는 이름을 붙인 차로 우승을 했는데 나머지 완주를 한 팀들과 이 스탠포드 대학 팀의 방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나머지 팀들은 이 모든 전체 구간에 중요한 좌표에서 이 차가 움직여야 될 명령들을 다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 책에서는 법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반면 스탠포드 대학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이 대회 전에 입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알려준 계획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알아서 기존의 데이터랑 비교해서 패턴을 분석해갖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를테면 법칙 기반 인공지능 모든 걸 다 알려준 팀의 차 같은 경우는 가다가 터널을 만나면 이걸 벽으로 인식하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웠거든. 그치. 근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 팀의 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떡하지? 돌아가든지 뭐 방법을 찾든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